만들어진 아티스트라는 이유로 이들의 음악이 가진 다양함과 진보적인 면모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풍성한 음악 담론의 가장 큰 부분을 영원히 봉인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 K-팝은 미국에서 돈이 되는 음악입니다. 돈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뭐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뮤지션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죠. 왜 돈이 되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 대중음악에서 한국 대중음악이 가지는 메리트가 뭐지? 사실은 이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몇 마디를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중음악에 대한 상당히 새로운 관점이에요. 여러분은 K-팝이라는 음악을 떠올릴 때 사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K-팝을 단지 미국 대중음악의 어떤 아류, 하나의 B급 정서를 가진 모방품 정도로 여깁니다. 그렇게 출발한 면도 있고 한국 대중음악이 아직까지는 미국 대중음악의 시스템에 커다란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재미있는 변화가 만들어져요. 선진 어떤 팝음악, 대중음악을 모방을 하고 그것들을 우리 것으로 하는 와중에 아주 독특한 혼종, 변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음악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 자체에서 새로운 것들을 도입을 하기 시작해요. 미국에도 사실은 K-팝 아이돌과 같은 그런 음악적 전통이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해 왔어요. 그걸 흔히 보이밴드, 걸그룹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틴팝이라는 말도 쓰고요. 버블검 팝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것들을 K-팝이 모방을 하고 도입하는 와중에 K-팝만의 독특한 생각이 만들어져요. 뭐냐면 춤을 곧잘 추는 가수와 래퍼 혹은 잘생긴 청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노래와 춤과 외모와 그리고 그 외 모든 비주얼적인 그리고 오디오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종합 퍼포밍 아티스트가 만드는 예술입니다. 이거를 한국 대중음악이 처음부터 의도했을까? 저는 물론 아니라고 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런 독특한 하나의 혼종, 그런 새로운 접근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미국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신들의 음악 산업에서 뭔가 음악은 유사한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퍼포먼스의 형태를 K-팝을 통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최근에 BTS 포함해서 수많은 제 책에 언급된 K-팝 아이돌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있어요. K-팝은 유니크하다. 강렬한 퍼포먼스를 동반을 한 트렌디한 음악의 조합이라는 것은 미국 대중음악에 없었다. 그런 새로운 접근 방식이 K-팝만의 어떤 메리트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가능하게 했다. 또 하나는 방금 제가 혼종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이 음악들이 유래를 했던 미국은 여러 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제약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안에는 지역, 인종, 문화 이런 다양한 팩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 나름의 어떤 오리지널리티 그리고 진정성을 추구하거든요. 흑인의 외모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걸 함부로 흉내내면 안 된다든지 이런 문화 전유라고 하죠. 이런 잘못된 문화 전유 같은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음악에 대한 기준들이 높은 기준들이 존재해요.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K-팝은 애초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너무 단순한 이유예요. 뭐냐면 우리의 음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남의 나라에서 유래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런 높은 기준들이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듣고 좋은 음악, 멋있고 트렌디하고 힙하고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한 아이디어인 거죠. 이런 아이디어들이 K-팝에 녹아들면서 K-팝만의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 장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보면 한국 대중음악을 더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장르로 만들게 됩니다. 그 K-팝 지금에서 일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다이너마이트라든지 버터라는 곡도 외국 작곡가들이 주로 주도해서 만든 곡이죠. 그럼 과연 이들이 왜 K-팝을 굳이 하려고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음악에서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을 어떤 인종적이나 문화적인 기준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는 이러한 자유로움이 K-팝의 다양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역으로 미국 대중들에게 있어서 독특한 것, 재밌는 것, 신기한 것, 나아가서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또 다른 관점의 얘기예요. 자, 우리가 미국 시장의 성공을 얘기하는데 왜 한국 얘기를 하지?
좀 의아하실 수 있겠는데, 자 들어보세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작은 시장입니다. 음악 산업이라는 것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나라예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10위권 안에 음악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최근에 이제 K-팝 밴드들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낸 넓혀진 그런 시장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음악 시장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 기획사라고 하는 그 회사들도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보면 인디 기획사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재미있는 아이러니거든요. 사실 한국 대중음악은 시장의 크기는 작은데 뛰어든 사람들은 많았어요.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그 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의 성공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주체들이 아이돌 음악 산업이라는 것에 뛰어들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 작은 파이를 두고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K-팝 시장이라는 것이 레드오션화가 됐어요. 시장 자체가 말라버린 거죠. 왜냐하면 살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이 작은 크기의 대중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툼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시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적게 마련이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많이 지역을 돈다 해도 얼마나 많은 스테디움 투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체육관 공연을 할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만으로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을 버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팝 시장의 뭐 개척자들, 이수만 씨라든지 양현석 씨라든지 박준영 씨 같은 분들은 일찌감치 해외 시장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현지화 모델이라는 거고, 이 현지화 전략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K-팝이 조금 더 세계 시장에 맞는 그 커스터마이즈된 K-팝으로서 다가가게 되는 거죠. J-팝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해요. 일본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일본 시장, 단일 시장만으로 세계 2위의 대중음악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애초에 그 자국 내 팬들만으로 모든 어떤 수익 창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이돌 음악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내수 시장용 아이돌이었어요.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외국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봐줄까? 이런 음악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라는 개념 자체를 갖지 못한 거예요. K-팝이라는 것은 애초에 탄생부터 레드 오션이 된 시장에 대한 위험 부담 때문에 세계 시장을 목표로 진출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도 많이 했고 어떤 뭐 시행 과정에서의 그런 착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거기서 얻은 중요한 결과는 바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굉장히 세련되고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한국만의 팝 음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나쁜 환경을 탓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이것도 사실은 K-팝이 가지는 중요한 서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 시장에 만족할 수 없었던, 국내 시장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었던 K-팝의 한계는 결국 글로벌 K-팝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고, 미국 산업이 K-팝을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최근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K-팝은 왜 미국에서 인기가 있지? 왜 미국 산업은 K-팝을 주목하기 시작했지? 라는 질문에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K-팝과 아이돌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실까 하는데, 혹시 오늘 오시는 길에는 좀 어떤 음악 들으셨나요? 뭐 여러 가지를 랜덤하게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책에도 언급했지만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그룹의 최신 앨범을 제가 리뷰를 했어요. 그 리뷰를 하다 보면 수없이 그 노래를 듣게 되니까 약간 그 잔상처럼 남아서 그걸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왔어요. 제로 바이 원 러브송이라고요. 지금 그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음악 이렇게 깔려서 나가나요? 제가 불러야 되나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계속 음악 QR코드가 있어가지고 되게 입체적인 경험을 하면서 이제 좀 책을 읽었는데, 이달의 소녀? 네. 버터플라이 노래 되게 네.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작가님 덕분에 되게 아이돌 음악에 지금 푹 빠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 쓰면서 가장 사실 원했던 게 뭐였냐면, 뭐 책도 많이 알려주면 좋고 이렇지만 사람들이 제가 뭔가를 추천해 줄 때 그거를 좋아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약간 뭐 음악 DJ 같은 감수성이 있다고 할까? 커버도 좀 약간 네. 그렇죠. 레코드. 분석이 너무 좋다. 뭐 글을 잘 썼다라는 말보다 더 기뻐요. 그 어떤 앨범 홍보보다 작가님이 이렇게 표현을 묘사해서 써주신 게 훨씬 더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누구를 위해 하는 홍보인가
저에게는 사실 별로 오는 게 없는데요. 앞에 이제 짧은 강연에서 작가님이 이제 미국 산업이 K-팝과 아이돌을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단 K-팝이나 아이돌 팬덤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비주얼적인 거, 뮤직비디오라든지 퍼포먼스 덕분에 K-팝 이랑 아이돌들이 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덧붙여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것이 뭐 단순히 미국 시장이 케이팝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뭐 깔때기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 쪽으로 모든 잘 나가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에서 사실 케이팝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오히려 전 세계 대중음악의 어떤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중심으로 이끌어져. 그거의 교체 혹은 뭐 하나 일종의 전복, 그게 뭐 완전한 전복을 의미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그거를 전복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문화적으로는 예전에 뭐 탈중심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생각에 절대적으로 군림해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2000년대 이후로는 꾸준히 그 위세가 조금씩은 약해지고 있다, 혹은 분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분산되는 게 어디로 갈 거냐 했을 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K-팝이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미국 산업이 이렇게 바라본다는 느낌보다는 K-팝이 조금 더 이제 더 주류로. 그렇죠. 네, 하나의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저 나름의 분석을 해보게 돼요. 혹시 BTS 다음으로 월드스타 조짐을 좀 보이는 아이돌이 있을까요? 월드스타가 이미 다들 돼 있죠, 사실은. 블랙핑크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리고 BTS 처음에 BTS의 동생 그룹으로서 주목을 받았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지금 또 굉장히 또 뻗어나가고 있고, 요새 즈즈즈라고 하죠. 예, 스트레이키즈, 더보이즈, 에이티즈 이런 그룹들이 요새 뭐 마라맛 퍼포먼스라고 해서 굉장히 강렬한 음악들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마라맛 퍼포먼스 같은 경우 남미권에서 선호하는 음악들이라고요. 제가 직접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도 BTS를 처음에 왜 주목했냐, 그들의 되게 강렬함에 주목을 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K-팝의 흐름에서 적어도 아이돌 음악 씬에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 이런 그룹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네. 그런데 여전히 좀 K-팝에 대한 또는 아이돌에 대한 폄하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 그렇지라는 공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한편으로 살짝 우려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도 차트에 아이돌 음악이 있으면은 그걸 다 빼고 듣는다고 하세요. 전체 선택한 다음에 아이돌은 빼는 거지. 이게 알아보려고 하기 전에 이미 어떤 선입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폄하의 시선, 편견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편견이기도 하며 동시에 산업 주체가 그런 편견을 갖게끔 만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음악이나 사실은 좋고 나쁨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좋음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락 음악이나 포크 음악을 들으면 조금 더 진실해 보이죠. 신나는 댄스 음악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얻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냥 재밌다라고 그치기가 쉬운데, 그런 면에서 뭔가 K-팝 아이돌의 음악은 내가 평소에 듣는 음악보다는 좀 낮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하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산업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이미지를 갖게 만든 데는 사실 만든 사람의 책임이 큽니다. 지금은 정말 K-팝 음악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아이돌 음악을 정말 1대1로 다른 음악 장르와 비교했을 때 결코 아이돌 음악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음악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음악과 낮은 음악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쁜 어떤 샘플을 보고 아무래도 속단을 하기 쉽죠. 역시 그렇군, 역시 아이돌 음악이라는 게 뭐 이런 한계가 있었네 라고 그런 폄하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인데, 그거는 앞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더 깊이 있는 음악, 더 다양한 음악,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이돌 단어 자체에도 약간 그런 폄하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선입견이. 그렇죠. 우상. 근데 왜 우상이야? 막 이런 반감도 있을 것이고, 생각 없이 좋아하는 음악이다. 그리고 뭐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아이돌에 대한 편견에는 여성이 좋아하는 문화에 대한 폄하, 특히 젊은 여성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문화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음악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선택, 이런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런 평가가 깔려있지 않나.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런 부분도 깨고 싶었어요. 여성 팬들이 많다는 이유로 폄하될 수 없는 장르다. 그리고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장르고,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장르다. 저는 오히려 작가님이 이렇게 아티스트다 딱 이렇게 해주시고 진짜 아이돌의 좋은 음악들을 소개해 주시니까 좀 아이돌 이 당사자들도 되게 좀 속 시원하지 않았을까, 같이 음악을 만드는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저는 또 압박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제가 최근에 BTS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BTS에 대해서 어떤 저 나름대로 막 깊이 있는 분석을 하게 되면 만드는 사람 쪽에서 또 저런 분석에 또 맞는 음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뭐 그거는 평론가와 아티스트 간의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랑 대화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해주지 않으니 저희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작가님 책 또는 작가님의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통해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를 듣고 제가 짧게 2문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문장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편견도 진짜를 알아보는 눈 밝은 사람이 있어 언젠가는 깨진다. 떠도는 말 대신 나의 감각과 경험을 믿는 사람. 반전은 그로부터 온다.